제 이름은 김영숙. 22해를 넘게 북한 땅의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저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장마당에서 몰래 식량을 구하며 체제에 순응하는 듯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이 작은 마을은 늘 그랬듯 해질녘이면 흙먼지 폴폴 날리는 길 위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대신 침묵과 긴장감이 맴도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배급되던 시절은 이미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아침마다 눈을 뜨며 오늘 하루는 또 무엇으로 배를 채울까, 장마당에는 어떤 물건이 풀릴까를 걱정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낡은 흙벽돌집에서 살며 텃밭을 일구고 장마당에서 어머니가 직접 만든 두부를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고, 그저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자 생존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던 제 삶의 물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평온마저 흔들어 놓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봐 온 듯한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서 펼쳐진 공개 처형,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어린 여인 미영이의 모습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마을 광장에 모이라는 보위부의 명령은 차가운 쇠사슬처럼 마을 전체를 옥죄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끌려가듯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는 확성기에 대고 이런 반동에게는 우리 수령님의 총알 한 발도 아깝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인민의 심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미영이의 죽음은 단순한 보위부의 총사령 따위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주민 전체의 영혼을 강간하고 체제의 피 냄새 나는 공포를 산 채로 이식하는 잔혹한 공개 도살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피의 축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냄새와 옆 사람의 억눌린 두려움 섞인 숨소리를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심장에 뜨거운 쇠꼬챙이로 박혀 썩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영이의 죄목은 고작 반동 사상 오염 남조선 드라마에 영혼을 팔았다는 광기 어린 죄목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반항은 곧 인간성이 말살되는 이 잔혹한 도살의 현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처형 방식은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영이의 몸을 거칠게 끌어당겨 목에 굵고 거친 마대 밧줄을 감아 마을 외곽에 수백 년 된 오래된 버드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미영이의 발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 군중 사이에서는 억눌린 소리와 함께 공포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는 붉은 완장을 찬 채 마이크를 잡고 목에 핏줄이 터져 나갈 듯 외쳤습니다. 이 죄악에 분노하는 모든 인민은 돌을 들어 처단해 동참하라. 이 반역자를 심판하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반동과 같은 죄로 처형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한 확성기 소리를 타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피해 강요였습니다. 공포의 독액이 온몸을 휘감으며 손발의 감각마저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짚기 위해 흙바닥을 더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눈을 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반동으로 몰릴 수 있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생존 본능에 의해 몸부림치며 돌을 집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옆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매달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고 그 신음은 군중의 심장을 짓누르는 채찍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부분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사육의식에 강제로 동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위부원들은 군중 속에서 유치원생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비명과 함께 가차없이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치마폭에 숨어 울음을 삼키던 아이들,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처형장 앞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처형 대상인 미영이의 3살배기 아들 찬이가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목에는 굵은 밧줄이 그리고 얼굴 전체에는 낡은 마대자루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피를 흘리기 시작한 그 형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그저 피와 흙이 뒤섞인 불길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찬이는 눈앞의 형체가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공포 속에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엄청난 고통이 서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거나 아이들을 끌어안으려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미영이에게 돌을 던지는 잔혹한 순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황급히 그 아이의 뒤로 숨거나 더욱 격렬하게 자신의 돌을 던지며 체제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외면은 이 사육극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잔혹한 공범이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아이들의 작은 손에 돌멩이를 쥐어주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더러운 군홧발로 땅을 구르며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외쳐라. 반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쳐. 반동은 죽음을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외치지 않는 자는 이 반동과 같은 죄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알아듣지도 못할 구호를 앵무새처럼 따라 외쳤고 그 소리는 돌을 던져야 하는 강요와 함께 아이들의 순수함을 영원히 짓밟는 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피가 묻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찬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아이의 작은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마대자루 위로 붉게 젖어든 미영이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아이들의 뒤에서 허리를 숙여 아이들의 작은 팔을 차례로 잡아채고는 나무에 매달린 엄마의 형체를 향해 돌을 던지도록 강제했습니다. 찬이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아이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렸지만 보위부원들의 위협적인 고함 아래 그들의 작은 손은 강제로 미영이를 향해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3살짜리 찬이의 작은 손에서 튕겨져 나간 그 돌멩이는 순수함이 파괴되는 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미영이의 몸에 돌멩이가 닿아 투둑 하는 뼈와 살이 깨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를 낼 때 제 심장은 산채로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 광경은 인간성을 상실한 피에 굶주린 고대 식인종의 축제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뇌 속에 공포와 살인 본능을 영구적으로 박아 넣는 체제의 가장 잔혹하고 악랄한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미영이의 몸은 이미 수많은 돌과 피범벅이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돌덩이 무더기가 되어 버드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섞여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흐느끼기라도 했다면, 아니면 눈빛 하나라도 흔들렸다면 저는 분명 다음 차례가 되었을 겁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보위부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마치 거대한 짐승의 움직임이 멈춘 듯 마을 전체는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영이의 죽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영이의 그 처참한 마지막이 곧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이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침묵하고 순응하는 삶이 결국 저 자신과 제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잔혹한 체제로부터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 며칠 뒤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대대적인 사상 검열이 실시되었습니다. 북한 사회의 고질적인 밀고미가 문화는 개인의 양심과 인간적인 연대를 철저히 파괴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병폐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동료가 몰래 들려준 외부 소식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즉 침묵으로 체제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하루아침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인민반장이 2명의 보위부 요원과 함께 우리 집 문을 거칠게 걷어차듯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영숙이, 너 이 반동분자. 인민반장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처럼 흥분하여 소리쳤고, 보위부 요원들은 이미 방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옷가지와 이불을 찢어 던지고 흙벽을 쇠꼬챙이로 쑤셔대는 등 집안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동분자, 불순한 사상에 오염된 자의 집에는 반드시 불순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지. 인민반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글거리는 증오의 눈으로 저와 어머니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요원이 흙벽의 깊숙한 틈새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간 몰래 숨겨두셨던 은밀한 공간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성경 페이지 한 장이었습니다. 요원은 종이를 들어 올리며 이것이 무엇이냐는 듯 승리감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에 주저앉으셨고, 저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반동의 나기는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매일 밤 미영이의 텅 빈 눈과 어머니를 두고 와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체제의 폭력을 목격하고 스스로 그 폭력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은 저를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며칠 후 보위부에서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이 어제 미영이가 처형당했던 마을 광장에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보위부 요원 몇 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차갑고 무감각한 목소리로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형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페이지를 소지하고 불순 사상에 오염된 반동분자 김영숙과 그 어미는 사상 재교육을 위해 아오지 탄광 지역으로 즉시 이송된다. 가족 전체의 씨를 말려야 한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 말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닌 너희에게 저런 일이 생겼으니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우리는 저들과 엮이지 말아야 한다는 극도의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저희가 이 사회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오지. 그 이름은 북한 주민들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닌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발가벗겨지고 오직 고된 노동과 비참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지옥의 대명사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지병으로 몸이 허약해 그곳의 혹독한 환경과 살인적인 노동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오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눈앞의 삶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확정된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뼈마디가 튀어나온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이대로 끌려가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처럼 끌려가 죽을 수는 없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저 강을 넘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건 도피를 위해 즉시 브로커와 접선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비상금, 혹시 모를 나를 위해 숨겨두었던 전 재산을 모두 모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냉담한 어조로 돈이 곧 생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탈출 시간은 11시로 정해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서너 시간 걸려 접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브로커는 보이지 않았으나 주변에 우리 말고 몇 명의 동행자가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제 생애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시계는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 일행은 묵묵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아오지라는 공포가 등 뒤에서 밀려왔고 그 공포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것은 곧 죽음이었기에 우리는 그림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6살 어린 진이는 일행 중 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진이에게 아주 적은 양의 수면제를 먹여 재웠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에게 약을 먹여 잠재워야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벽에 붙어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않으려 노력하며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인적 드문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펼쳐진 것은 칠흑 같은 산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랜턴은 물론이고 작은 불빛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각에 의지에 움직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었고 몇 번이나 멈춰 서서 숨소리마저 죽이며 경계했습니다. 산속의 밤은 차가웠고 뼈속까지 스며드는 습기가 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지만이 이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낮, 세상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덤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발각의 공포는 굶주림이나 갈증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위쪽 산길로 경비대의 순찰 소리가 들릴 때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군화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굳게 닫았던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물통 속 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지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이나 흙탕물뿐이었습니다. 6살 어린 진이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어머니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니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그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3일차 밤 육체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굶주림과 피로로 인해 마치 움직이는 시체와 다름없었지만 아오지 탄광의 공포와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만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강물의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공기를 타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단순한 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묻혀있는 국경, 죽음의 강의 냄새였습니다. 냄새만으로도 국경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여 마침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강둑에 서자 발 아래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두만강이 거대한 괴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희미하고 산발적인 불빛들은 바로 자유의 땅,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했지만 그 빛은 너무나 멀고 아득했습니다. 브로커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생과 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도 숨도 없습니다. 누구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 즉시 내 손으로라도 강물에 쳐넣을 것이다. 알았나? 그의 눈빛은 일행을 위협하며 이 도박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두만강은 북한과 자유를 가르는 경계이자 삶과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먼저 강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이 얇게 얼어붙은 얼음 위를 밟자마자 푸스스 하는 소리와 함께 강물이 순식간에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러 명의 그림자가 조용히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 아래 얼음은 언제라도 깨져 우리를 영하의 강물 속으로 집어삼킬 듯 위태로웠습니다. 얼음층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정도였고 그 위를 걷는 우리의 심장은 공포로 인해 광란하듯 요동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죽음을 피하기 위한 무겁고도 간절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브로커의 지시는 단 하나였습니다. 숨소리도 발소리도 내지 마라. 발을 한 번 디딜 때마다 짝 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는 총성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곧 다가올지 모르는 파멸의 예고였고 우리의 심장을 사정없이 움켜쥐는 공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겨울 밤의 강바람은 살을 내는 듯 매서웠고 이미 젖어버린 옷 속으로 파고드는 냉기는 온몸의 체온을 급격히 앗아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강 한복판에 작게 솟아 북한 경비대의 시야를 잠시 가려줄 수 있는 모래톱의 작은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강 중앙의 모래톱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덤불과 풀이 우거진 이곳은 북한 경비대의 시야를 잠시나마 가려줄 수 있는 숨 막히는 최후의 은신처였습니다. 영하의 강물을 건너며 이미 뼈 속까지 스며든 냉기 때문에 우리는 흙바닥에 닿자마자 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젖은 옷은 온몸에 들러붙어 체온을 사정없이 앗아갔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 돌멩이를 줄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브로커는 허겁지겁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채 사방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짧은 순간 겨우 강을 반쯤 건넜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적의 총성이 닿는 죽음의 강 한복판에 있다는 지독한 비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브로커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일행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지체하면 모두 죽는다. 뒤쪽 강둑에서 북한 경비대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어. 당장 다시 물을 건너야 한다. 시간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의 모든 안도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굳은 몸을 일으켜 다시 차가운 강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남은 강은 강폭이 좁아졌지만 물살은 더욱 거세져 우리를 다른 곳으로 쓸어버릴 듯 위협했습니다. 브로커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다급하게 나머지 강을 건너 중국 땅 강둑으로 향하기 위해 일행을 몰아세웠습니다. 우리가 굳은 몸을 일으켜 다시 강물로 발을 내디디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린 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6살 아이는 뼈까지 스미는 강물의 냉기와 극도의 공포감, 그리고 약효가 떨어진 수면제 때문에 잠이 덜 깬 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주워 흐앙. 그 작은 울음소리는 칠흑 같은 밤, 적막한 강 한복판에서 마치 경보탄이 터지듯 모든 정적을 찢어발기는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진이 엄마는 경악하며 자신의 온몸으로 아이를 짓누르듯 감싸 안고 입을 막으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아이의 울음은 숨 막히는 듯한 절규로 바뀌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개 같은 년. 모두 죽이려고 작정했어. 브로커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진이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 건너편 북한 국경 경비대 초소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낡고 희미하지만 물체를 탐색하기에 충분한 경비대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윙 하는 기계 소리와 함께 서치라이트가 강 중앙의 모래톱을 순식간에 훑고 우리를 발견했을 때 보위부원의 불길한 외침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정지, 정지 안 하면 쏜다. 그리고 곧바로 탕 하는 총성이 터져 나왔고 총알은 굉음을 내며 우리가 서 있던 모래톱 옆에 강물을 철퍽 하고 때렸습니다. 강물이 튀어오르며 쏟아진 물방울은 우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지, 정지 안 하면 쏜다. 북한 경비대의 불길한 외침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곧이어 탕, 탕, 탕 하는 총성이 장렬했고 총알은 굉음을 내며 우리가 방금 건너온 강물과 강둑을 사정없이 갈랐습니다. 뒤에서는 서너 명의 경비대원들이 총을 맨 채 전속력으로 우리를 향해 강둑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군홧발 소리가 흙을 지식이며 내는 거친 소리가 우리의 등 뒤를 후려쳤습니다. 그 거리는 이제 겨우 50m 남짓 코앞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치 짐짝을 다루듯 우리를 거친 손으로 밀치며 빨리 뛰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탈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발목을 다친 어머니는 얇게 얼어붙은 강둑 위에서 힘없이 발을 헛디뎠고 그만 소리와 함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뼈마디가 튀어나온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내 발목이 너라도 가야 한다. 어미는 틀렸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눈빛은 저에게 살아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다 라는 경비대원의 고함과 함께 30m 코앞에서 섬광이 번쩍이며 쾅 하는 총성이 귀를 찢었습니다. 총알은 어머니의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고 그 충격파에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와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몸 밖으로 찢겨 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어머니의 마지막을 외면해야 하는 자식의 비겁함과 생존 본능이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낌은 목구멍 안에서 피를 토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뒤에서 저를 밀쳤습니다. 내 엄마 때문에 모두 죽을 셈이냐.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과 머리 위를 스쳐간 총알의 잔혹한 기억을 뒤로 한 채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려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그 세 글자는 제 심장에 박힌 채 영원히 고통스러운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나도 모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치 제가 뒤돌아보는 순간 이 모든 악몽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바로 뒤에 있던 그들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이 반동 배신자 새끼들, 어디 두고 보자이. 중국 땅에 도착해서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비대의 총성 소리가 희미해지자마자 브로커는 우리 일행을 낡고 좁은 냉동 트럭의 뒷좌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디젤 엔진의 역겨운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땀과 오물이 뒤섞인 악취는 마치 또 다른 감옥 같았습니다. 산소는 부족했고 두려움과 구토가 뒤섞인 숨결만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짐짝처럼 서로의 몸에 기댄 채 꼬박 하루가 넘는 시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몸의 감각은 이미 마비되었고 트럭이 급정거하거나 방향을 틀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중국의 변방 농가 깊숙한 곳, 돼지우리가 딸린 낡은 폐가나 습기 찬 지하실, 또는 버려진 창고 등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이곳은 안전가옥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쥐와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탈북민들의 임시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온 죄책감과 함께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브로커들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상품 취급했으며 어린 여자는 돈이 된다고 말하며 일행 중 여성들을 겁박했습니다. 돈을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도박판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림자처럼 숨어 중국 공안의 눈을 피했고, 밤에는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르는 북한 보위부 소속의 스파이나 밀고자들을 경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영이의 죽음, 어린 진이의 울음,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제 양심의 족쇄가 되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나야 했고, 결국 저는 남은 모든 돈을 털어 새로운 브로커와 접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목숨을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하는 지옥보다 더한 생존 도박이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는 돈을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는 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대가로 큰 금액을 요구했으며 이 돈은 우리의 목숨줄과 다름없었습니다. 남은 돈과 브로커에게 의지해 우리는 긴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하며 우리는 주로 화물 트럭의 냉동칸이나 쌀 포대 혹은 가짜 짐짝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이동했습니다. 트럭 바닥에 웅크린 채 수십 시간이 넘는 이동 동안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엔진 소리와
브로커의 숨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공안의 검문소를 지날 때였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밖에서 짐을 확인하라 는 거친 외침이 들려올 때마다 숨 쉬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어린 진이는 작은 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몸이 열에 들떠 신음하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진이 엄마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덮어 막고 울었습니다. 브로커가 밖에서 돈 봉투를 건네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중국의 번화한 도시 지하부터 인적이 끊긴 외딴 산악지대까지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탈진과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발 뒤꿈치는 물집으로 터져 걸을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주는 물은 흙탕물에 가까웠고 잠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웅크려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오직 하나,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라오스는 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고 그곳을 넘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미하지만 절대적인 희망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마저 갉아먹는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라는 이름의 고문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국경은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브로커는 국경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캄캄한 밤 엔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작은 나룻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직전 브로커는 돈을 받고도 잔뜩 경계하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을 건너는 즉시 뛰어야 한다. 뒤돌아봐선 안 돼. 잡히면 돈도 목숨도 끝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냉혹함과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끝내려는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폭은 넓고 물살은 거칠었으며 물속에는 악어라도 나타날까 두려웠고 강물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뗏목처럼 위태로운 나룻배에서 내려 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 아래 흙을 밟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후다닥 뛰어오는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랜턴 불빛으로 밝아졌고 우리는 사방에서 달려든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갑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을 때 주변의 다른 탈북민들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를 잡으러 온 북한 보위부나 중국 공안이 아니라 남한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에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오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끝에 마주한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이 폭발하듯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자유의 땅, 적어도 저를 북송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경찰서 유치자. 최창살은 있었지만 이곳은 두만강 건너편의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치장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터져나오지 못한 모든 감정의 응축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만강에서 멈췄던 진이의 울음이었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터져나왔던 미영이의 분노였으며 그리고 아오지행을 피하려 어머니를 두고 온 저의 뼈저린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흐느껴 울면서도 이 눈물이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드디어 희망을 찾았다는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고, 저는 이곳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태국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나는 수십 일 만에 처음으로 안심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보이는 것은 희미한 희망의 빛이 아니었다. 나의 눈물은 뜨거웠으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눈물은 두만강 얼음판 위 나를 밀쳐내며 너라도 가야 한다고 속삭이던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을 위한 것이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강둑에 주저앉았던 어머니. 나는 자유라는 이름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이 국경을 넘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내가 얻은 생명의 값이었고, 그것은 평생 나를 쫓아다닐 영원한 족쇄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눈물은 얼굴에 마대자루가 씌워진 채 3살 아들 찬이의 손에 의해 돌팔매질 당했던 미영이의 처절한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 태재가 아이의 손으로 엄마를 죽이게 하는 그 잔혹한 도살극. 나는 그 악몽을 보았고 그 악몽을 뒤로 한 채 도망쳤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무엇을 버리고 살아남았는가? 창살 너머의 세상은 자유의 땅이라 불리지만 나의 영혼은 여전히 피 냄새 나는 북한 땅의 버드나무 아래와 차가운 두만강 물속에 갇혀 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은 구원이자 저주였다. 이곳에 도착함으로써 나의 탈북 여정은 끝났다. 그러나 어머니를 두고 와 얻은 이 자유로운 삶이 그곳에서 주검이 되었을 어머니에게는 더욱 미안해지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책감의 고통, 그것이 김영숙의 새로운 시작이었다.